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니스타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정신건강가족 미션에 우리 난가주 소장으로 계신 김영철 목사님 한 번 더 모시고 우리 정신질환을 겪고 계시는 환우들이나 또 가족들을 위한 실제적인 조언들을 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참 너무 귀한 은혜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 실질적인 많은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하기 전에 네. 목사님이 특별히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이런 거다. 뭐 좀 그런 목사님의 사명 좀 그런 부분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역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예, 네, 처음에는 힘든 사람 돕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돕는 게 아니고요, 살리는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울증 잘못 케어하면 자살로 이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환우가 회복되면 그 가족이 같이 살고요. 맞습니다. 그 환우가 너무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막 그냥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온 식구가 같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그런 사명감이 나름대로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혹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생겨요. 그렇군요. 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은 의학적인 치료 플러스 영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고요. 또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신앙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사명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좀 이해가 필요하고 네. 또 실질적인 많은 조언들이 필요한데 제가 그냥 질문을 지금 17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뭐 이렇게 좀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이민사회 안에 이런 네. 좀 뭐 어디나 다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한인 이민사회에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는 원인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제가 뭐 전문 의사도 아니고 예. 또 사회학자로서 이 분야를 뭐 관련 자료를 모아서 연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만난 환우들 케이스를 종합적으로 그렇죠.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그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 한인 커뮤니티 내의 이민 가정에 우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우들 그 가정을 살펴보니까 특징이 첫째, 부부 사이가 나빠요. 가정 불화가 심각한 경우 참 많아요. 부부가 싸움을 하면요, 그 장면을 지켜보는 아이는 전쟁터에서 총을 맞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충격 정도와 똑같은 충격을 경험을 한답니다. 그래요. 네. 부부 싸움을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하겠죠. 가정 불화, 뭐 경제적인 문제, 이민 사회니까 경제적인 거,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갈등이 많을 텐데 우선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자주 다투고 고성 지르면서 싸우는 것들을 목격한 아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군요. 어린 시절이 주로 그런 아이들이 많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민 와서 이 고생하는 게 너희 때문에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거다.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짝 얻는 거를 부모님들이 원하시는데 프레셔가 너무 강해요. 그렇죠. 아이들 특기나 재능이나 또 좋아하는 것을 살려서 그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끌고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스마트해서 공부는 잘하는데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근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해프닝이 벌어졌을 때 그 일과 지금까지 쌓인 스트레스가 이렇게 딱 맞물렸을 때 그때 스트레스 조절을 잘 못하면
병으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와, 사실 그 두 가지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이민 사회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네. 그런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에게 숨겨요. 그러니까 이민 가정의 특징이 대화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으니까 아이가 무슨 고민을 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렇죠. 그런 상태로 지나다가 이제 심각해진 상태에서 병원 가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딱 집어서 원인은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가정의 분위기, 부부 갈등,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해피하지 않은 삶, 행복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거든요. 해피니스가 뭐냐? 아주 심플하게 I like my life. 그 내가 내 인생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죠.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재능은 많은데 자기 인생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갈등이 증폭되어서 어떤 일이 생기면 병으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그렇군요.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순전히 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 어떤 정신적인 그 취약성, 좀 취약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이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트리거 역할을 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트리거가 총의 그 방아쇠잖아요. 그렇죠. 방아쇠를 당기는 듯한 어떤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취약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문제는 이민 사회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정신질환, 지금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이 많다는 거잖아요, 아이들 속에. 예, 이제 조현병 말씀을 하셨는데 정신질환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3대 메이저 정신질환 3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특히 이 3가지 증상을 가진 환우들이 저희 기관에는 많이 옵니다. 그걸 다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심각한 거는 우울증하고 조현병인데요. 이유는 우울증은 잘못 다루면 자살로 연결될 수 있고 또 조현병은 워낙에 그 병의 증세가 다양하고 또 너무 좀 힘든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환우는 사실 치료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회복될 수 있는 병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우들이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뭐 조현병을 가진 분들 또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또 이제 CTS고 또 신앙의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다고 했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먼저 대처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신앙적인 접근하지 말고 그래요? 병이니까 목사님도 몸 아프시고 병 생기면 의사 선생님 찾아가시죠. 그렇죠. 그 목사님들은 뭐 닥터 진단 결과에 따라서 약도 드시고 고혈압 있으시다 그러면 운동하시고 약도 드시고 당뇨 있으신 목사님들 당뇨 약 드시면서 조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 선입견을 갖지 말고 병으로 인정을 해라. 아프니까 아픈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혹시 자녀 중에 이런 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선생님 만나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 만나서 전문의 선생님 소견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약이 필요하면 복용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상담이 필요하거나 또 신앙적인 어떤 케어 필요하면 그거는 나중에 우선 문제가 생기면 병이니까 병으로 인정해라. 병원에 가든지 의사 선생님을 만나든지 저는 그걸 우선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당신 문제 있다 병원 가자 그러면 대부분 내가 무슨 문제 있냐 난 정상이다 뭐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병원 가기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조치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 다 부정하죠.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처음부터 내가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약 먹고 증상 조절하면 되니까. 근데 참 어려운데 이렇게 병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우리는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병식이 없는 환우가 있을 때는
무턱대고 너 이상하다, 환자다, 그러니까 병원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분노만 생겨요. 그렇군요. 예, 자기는 아직 환자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데 상대방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환자 취급하면 기분 나쁘죠. 그렇군요. 그리고 계속 병원 가자 그러면 화나겠죠. 어허.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그 환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대화를 통해서 짚어줘야 돼요. 너가 병이 없다면, 정상이라면, 자, 현재 생활을 보자. 아프니까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하죠. 친구 다 떨어지고 없어요. 그러면은 공부하던 학생은 아파서 자기는 정상이라고 하지만 학업을 중단한 경우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정상인데 왜 공부를 못하느냐? 왜 친구를 못 만나느냐? 또 왜 일을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못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엄마 아빠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전문 선생님의 어드바이스를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예. 이렇게 접근해서 우리 환우들이 다 똑똑해요. 자기 문제 가지고 그 말이 맞거든요. 나는 지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많은 걸 못하고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미래의 삶이 또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삶을 펼쳐나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전문의 선생님 조언을 한번 받아보자 해서 닥터 쌤을 만나도록 그렇군요.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예. 그 병원을 뭐 선생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약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네. 왜 약에 대한 그런 거부감들이 있고 또 그런 네. 거부감을 가지고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은 또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을 안 먹겠다는 이제 환우가 있을 때 예, 예. 어느 부모님은 그냥 단순하게 너 약 안 먹으면 미래가 없다. 왜 부모 말 안 듣냐? 어허. 왜 의사 선생님 말 안 듣냐? 이렇게 그렇겠죠. 접근하시는 예, 분들이 예, 많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관계만 나빠져요. 원수돼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왜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몇 가지 그 캐러고리가 있어요. 예.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환우들의 그 종류별 어떤 특징. 첫째는 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그러니까 내가 이 약을 한번 먹으면 나는 평생 정신병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진짜.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그 약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처방받아온 약을 딱 지고서는요, 요즘은 거의 인터넷 가서 서치해 봅니다. 이 약이 무슨 약이지? 모르는 약이잖아요. 맞아요. 딱 서치를 해보면 거기에 효능도 나오지만 부작용이 댓글 쫙 설명 나와요. 네, 맞아요. 이 엄청난 위험한 약을 나보고 먹으라고? 이게 부작용에 대한 편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심리적인 이유. 약을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환자라는 거잖아요.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예, 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 친구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공부도 잘하고 졸업하고 짭도 구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래서 심리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또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약을 먹어보고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안 먹는 경우. 힘드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 나빠가지고 반항의 수단으로서 무조건 싫은 거고. 무조건 반항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먹어봤는데 약의 효능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군요. 보통 한 4주에서 6주 혹은 그렇게 8주. 걸려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그 한 달, 두 달 정도는 이제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환우들은 조급해요. 그렇죠. 약 먹었는데 3일 지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일주일 먹었는데 효과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냥 약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안 먹는 경우. 그래서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예만 들면 심리적으로 자기가 환자인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경우 그런 경우는요. 자기 의지로 극복하려고 그래요. 자기 의지로 약 안 먹고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기도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식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의지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 참 좋은 생각인데 때로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내 문제를 의지로 극복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의지로 뭘 해보려고 하는 환우들이 있을 때는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도움 필요할 때 받아들이는 거 괜찮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약을 안 먹는 환우들에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 성격도 좀 바뀌어. 아까 우리 자매님 막 현관 유리도 부시고 뭐 네. 골프 쳐가지고 막 네. 그러니까 폭력성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네.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질환으로 인한 폭력은요, 예, 예. 1%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대부분의 우리 그 환우들이 폭력이 나타나는데 예, 예. 그 이유를 보면 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1%고 그렇군요. 나머지 99%는 주위 사람들이 화나게 만드니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환우들에 대한 이제 오해가 많이 생겨요. 편견도 많고. 그렇군요. 매스컴 같은 데서 뭐 정신질환 환우가 누구를 뭐 해쳤는데 어허. 무슨 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극소수거든요. 그 통계를 봐도 일반인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그 범죄율 통계가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높아요. 야,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두 건을 확대 해석해서 방송에 나오니까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건데 그런 폭력은 사실 병적으로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혹은 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환우를 화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폭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그렇군요. 같아요. 굉장히 새로운 참 중요한 정보이시네요. 진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네. 그런 병을 앓는 분들은 굉장히 막 제어가 안 되고 네. 막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뭐 한마디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의 특징은요. 네. 움츠러들어 있어요. 그렇구나. 대부분 혼자 있어요. 그리고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고 대인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을 피하고 외롭고 힘들면서 소외되어 있는 움츠러들어 있는 환우들이 많지 막 폭력이 나타나는 이런 그렇군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오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그게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네. 사실 뭐 사람도 화가 나면 폭력적으로 네, 하는 그렇죠. 건 정상적인 네, 사람들도 네, 네. 특별히 그분들에게 좀 주의해야 될 언행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 병자다. 아픈 사람이다. 이런 식의 말은 정말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요. 부모님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너 정말 미쳤구나. 주요. 그런 표현 그럴 수 하시거든요. 있겠지, 진짜. 너무 화가 나니까 너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너가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 다음에 너 나이가 몇인데? 근데 한국 분들이 늘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너가 나이가 몇인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니면 명문대 다니는 지성인 대학생이 어떻게 부모에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의 접근은 정말 그 환우를 더 화나게 만들어요.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픈 환우는 나를 너무 모르는구나. 말해봤자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말은 환자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지만 환자 취급하지 말고 그 아픈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너가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겠다. 그리고 그 아픈 환우의 감정을 좀 받아주셔야 돼요. 예, 나타나는 증상보다는 그 증상 배후에 숨겨져 있는 그 힘든 마음, 그 마음을 좀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대화로 우리가 듣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운드를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을 들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함부로 그냥 격한 감정에서 나오는 말 좀 자제하셔야 되고 오히려 많이 힘들겠다. 엄마가 아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니?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하여튼 뭐 그렇게 잘 하면 좋은데 네. 또 힘들다 보니까는 네. 또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네.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폭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있죠. 그런 폭력적인 위험한 행동들이 이렇게 막 나오면은 네.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그거는요 주저함 없이 네. 위기 대처 매뉴얼대로 하셔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은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면 예. 제일 간단한 게 911
911, 911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911을 부르셔야 돼요. 그래요? 네, 그 폭력적인 그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잘 따독거려서 모면해 보려고, 혹은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이가 막 화를 내는데 환우예요. 부모가 더 화를 내서 이 아이를 제압을 하려고 하는. 힘 대 힘으로 한번 하는군요. 예. 이거는 정말 그 지혜롭지 못하고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다가 정말로 해프닝이 벌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렇겠네요. 부모를 정말 폭행하게 돼요. 그래서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면 일단 911을 부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르는데도 방법이 필요해요. 환우 보는 데서 너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이렇게 하면 환우가 부르라 그러죠. 화가 났으니까. 거기에서 911을 부르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정말 나를 지금 경찰 불러서 잡아가게 만드는 범죄자 그 부모의 그 행동이 글쎄, 그럴 것 얼마나 같은데. 예. 화가 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 보는 데서 불러야 돼요. 환우가 보지 않는 곳에 부르는 거.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교육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웃에게 아니면 친척에게 내가 전화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이런 전화를 하면 911을 불러달라. 네, 그거는 우리 가정에 지금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는 암호인 거예요. 그래서 환우 앞에서 보는 데서 전화를 막 해가지고 아무개 엄마 나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미안해요. 다음에 봐요. 그리고 끊으면 그 친구분이 이 가정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대신 불러주면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족에 대한 원망, 그다음에 분노를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경찰이 911을 불러서 출동을 하면 뭐 데리고 가나요? 이제 세 가지 경우에 강제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폭력,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접촉이나 물건을 집어던져서 깨진, 컵을 던져서 깼다든지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있어야 되고, 하나는 이제 자해를 하는 경우에 그때도 강제로 데려갈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disability condition이라고 해서 병 때문에, 망상 때문에 음식에 독이 있다고 음식을 안 먹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두면 굶어 죽잖아요. 그런 경우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케이스는 경찰이 출동을 하면 데려갑니다. 그 대신에 이제 가족이 경찰에게 알려줘야죠. 우리 아이가 아픈 아이인데 이런 폭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면 그런 폭력이 나타날 때는 병원으로 갑니다. 그렇군요. 그럼 병원에서 그런 폭력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치료들을 하나요? 그럼요. 병원에 가면은 이제 약을 처방받게 되고,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주사를 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정되고 캄다운 됐을 때 전문 선생님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약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약을 먹고 치료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어려움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제 사회로 이제 다시 복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뭐 풀타임도 일도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이 환자가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됐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일자리나 사회로 복귀를 하려고 했을 때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점검해야 될 체크 포인트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인데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그 병의 잔여 증상이라 그러죠. 아직도 남아있는 증상이 있는지, 증상이 있는 상태로 일하다 보면 재발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군요. 약을 먹고 증상이 없는지 있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야 되고요. 병을 앓으면서 오랫동안 그 사회생활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직장에 나갈 때 굉장한 부담을 느껴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람을 다시 만나고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동안 그 병을 앓았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약을 복용하면 회복되면서 이 인지 기능도 같이 회복이 돼요. 근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됐는지 그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체크해서 그렇죠. 안전하다 싶을 때 일을 시작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처음부터 풀타임으로 시작하지 말고 가능하면 파타임으로 적응 훈련을 하고 이제 감당이 되면 풀타임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문제들을 극복하고 또 결혼 생활도 하게 되나요? 아, 그럼요. 예, 그 아픈 상태에서 약 먹으면서도 결혼해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 환우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녀 때, 총각 때 네. 결혼하지 않을 때 그런 질환을 겪었다가 이제 네. 회복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 네. 어떻게 배우자에게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좋나요? 안 하는 게 좋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이제 배우자에게 자기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어떨까. 근데 저는 사례를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예. 숨기고 결혼을 했을 때 어허. 증상 조절을 위해서 약을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배우자 모르게 계속 숨으면서 약을 먹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숨으면서 몰래 약을 먹다가 들키면 또 상대방에게 이제 배신감, 실망감을 안겨다 줄 수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병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결혼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이혼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렇지만 나는 지금 약 먹으면서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 예. 그거를 밝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하도록 만든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좋겠고요. 예. 그 정도도 이해 못할 사람이라면 결혼을 한번 재고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이니스 타임인데 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에게 있어 이니스 타임, 하나님의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하나님의 때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을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하나님의 때 그러면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 떠올라요. 예. 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근데 그 세월이 그 하나님의 때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 예.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크로노스가 그렇습니다. 있지만 카이로스인데, 그 카이로스의 의미가 시간도 되지만 기회도 돼요. 그렇죠. 그 기회. 그래서 그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예. 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나 그 가족들이 당하는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라고 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하신 때.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기회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기회. 그렇군요. 어떤 기회느냐?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 또 우리 자신의 인생관, 믿음관, 또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때 그러면 이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말 그대로 카이로스인데 이것은 기회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면 정신질환은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동시에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아픔을 겪었던 목사님이시고,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귀한 또 진솔한 삶의 고백, 또 간증, 또 아주 중요한 많은 정보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데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목사님 귀한 사역을 통해서 회복, 치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